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GST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T는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의 약자고요. 기업의 이제 개요 보시게 되면 종속 기업은 총 10개가 있고 주요 종속 회사는 1개로 확인이 됩니다. 보시면 EST가 주요 종속 기업으로 확인이 되고 나머지는 현지 법인으로 보입니다. 판매, 생산, 서비스 유지 보수를 위한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현지 법인으로 확인이 되죠. 미국, 중국, 대만 등등 해서 싱가포르도 확인이 되고요.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기업의 이제 EST 주요 종속회사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분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한 73% 정도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특별히 연결 기준으로 실적을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먼저 간단하게 실적 먼저 보시면 지난 연도 대비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기업의 제품을 좀 살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스크러버와 칠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스크러버는 반도체 공정에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어느 정도 정화시켜주는 장비고 칠러는 보시는 것처럼 온도 조절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공정 효율화 작업을 도와주는 개선해주는 그런 장비로 이제 알려져 있죠. 이 두 개 제품은 사실 유사하게 경쟁 구도에 놓인 그런 업체가 많습니다. 피어 그룹을 좀 살펴보면 네, 스크러버 경쟁 업체는 쭉 이렇게 해외 기업들도 보이고요. 국내로는 이렇게 한국 MIT, 유니셈, KC텍 등등이 있고요. 칠러는 유니셈, EFST 등 해외 기업 한 3, 4개 정도 있고 유니셈 국내 기업도 이렇게 FST를 포함해서 한 2, 3개 정도로 직접 경쟁 구도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22년 3분기까지는 스크러버를 약 1200대 정도 생산을 했고 칠러도 1100대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스크러버 대당 단가가 약 1억 원 수준이라고 이제 공시를 했고요. 특히 이제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GST가 기존에는 이 번웻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방식 자체가 다양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습식, 건식, 흡착식, 플라즈마법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좀 확대되는 모습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도 이게 앞단에서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게 까다로워진다라는 뜻이죠.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의 요구에 맞춰서 그때그때 수작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특별히 이제 공정률에 대한 개념보다는 수주를 받아서 그때 이렇게 진행하는 업종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반도체 장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사이클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투자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그 업황에 대한 그 업앤다운의 사이클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해서 강세로 돌아서지 않는 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기는 어려운 그런 경쟁 구도를 갖고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방산업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 반도체 설비 투자가 증가해야 캐펙스가 늘어야 구체적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업황이 강세가 이어진다라는 뜻인데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전방산업 반도체 경기 의존도가 상당히 민감도가 높은 섹터다. 장비주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제 실적을 좀 2014년부터 쭉 제가 끌고 와서 봤는데요. 점프업을 하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2017년, 2021년 이렇게 지금 평이하게 오다가 한번 점프업 모멘텀을 받아서 기업이 실적이 점프업을 했죠. 근데 그 이후로도 비슷하게 한 4년 정도 유지를 하다가 다시 한번 또 점프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이 기업의 이제 반도체 사이클과 접목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이제 마이크론 기업의 실적표고요. 보시게 되면 반도체 사이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제 마이크론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건 다양하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만 놓고 보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사이클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사이클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비교를 하시죠. 즉 보시게 되면 지금 GST의 실적이 급격하게 올랐던 용도로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즉 반도체 다운사이클 바닥을 지나서 이제 상승 국면에 초입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장비주가 먼저 실적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에는 장비 발주 후 한 1년 정도 뒤에 반도체 업황의 피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즉
23년 이런 추세로 놓고 보면은 23년 중반 정도의 반도체 업황이 지금 뭐랄까요 바닥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게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23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장비주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추세 흐름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거로 이제 그래프 주가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요 파란색이 이제 2017, 2021년 실적이 점프업 했던 모습이고 2017년도 보시게 되면 실적이 쭉 올랐다가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비슷한 흐름에서 흐르게 되죠. 요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 이렇게 좀 다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어느 정도 안정 국면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제 자리를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다음 사이클에 대한 실적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올랐고 마찬가지로 오른 다음에는 너무 멀리 오를 때 출해 물량도 쏟아지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죠. 지금이 그 국면이고 더불어서 지금은 사이클도 바닥 국면으로 지금 하향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골이 깊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3, 4년 정도 비슷한 추이를 유지된다고 본다면 한 2023년 정도는 비슷한 수준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양상이 보이다가 이렇게 또 실적에 따라서 사이클에 따라서 또 실적이 한번 점프업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궁극적으로는 2020년도도 2021년 지금 분기 실적 대비 비슷한 수준에서 실적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놓고 보면 기업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이제 업앤다운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행인 것은 반도체 전방 산업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약 1년 정도 선행해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은 그나마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찌됐든 주가 흐름도 기업의 실적의 점프업과 비슷하게 연동해서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이제 추정하는 이런 주가 흐름 패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간격이 좁아지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비슷한 양상이 유지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올랐다가는 한번 이렇게 다시 떨어지죠. 이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가격을 찾고 다시 한번 실적이 오르고 조정이 되고 제 가격 찾고 또 오르는 이런 흐름이 보여지는데 이제 기업의 이제 펜더멘털을 좀 살펴보면서 이런 실적이 유지가 되고 다음 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는지 발 뻗고 기업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지 펜더멘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이제 오버행 이슈부터 살펴보면 우선주는 특별히 없죠. 종류주가 RCPS, CPS 주식이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우선주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CBBW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따로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기업의 이제 스톡옵션도 살펴보면 좋죠. 따로 스톡옵션은 조금 미행사 물량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물량을 다 합산해서 본다면 기업의 총 주식수와 비교를 해보는 게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근데 더불어서 기업의 이제 임원의 보수, 그러니까 즉 기업의 이제 스톡옵션이 자기 주식 교부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주를 발행해서 스톡옵션 물량을 소화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 이 자기 주식을 통해서 스톡옵션을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오버행하고는 상관이 없다. 신주 교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면에서 앞으로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는 오버행 이슈는 없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재무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자산입니다. 총 자산은 2,560억 원 규모고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일반 기업들하고 좀 달라 보이는 게 재고 자산이 좀 비중이 많이 높죠. 그리고 이게 빨간색이 지난 사업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9개월 만에 지금 제법 의미 있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고요. 매출 채권도 좀 많은 비중으로, 그러니까 결국 기업은 자산이 유형, 재고, 매출, 현금 이렇게 4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다른 기업 대비 조금 다른 점은 재고자산 비중이 좀 높고 급격하게 늘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단기금융상품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재고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이 두 가지 먼저 살펴보면요. 기업의 이제 재고자산 내역인데요.
지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긴 한데 가장 많은 비중으로 늘어난 게 이제 원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는 이제 늘어났다라고 보기보다는 확보했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 재고자산은 사실 이 제품이나 이제 뭐 이런 상품, 뭐 상품은 어디서 그냥 띄워와서 받아서 파는 거기 때문에 별 그렇게 큰 뭐 중요도가 낮고요. 뭐 마진도 낮고 이제 제품을 보셔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팔리지 않으면 진짜 말 그대로 재고가 쌓이는 그런 게 제품입니다. 근데 제품은 사실 그렇게 두드러지게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제 제공품은 이제 제조 과정에 있는 거고 이제 의미 있게 늘어난 것은 원재료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언제 늘리냐? 내년에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또는 이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설 때 늘어납니다. 이것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늘어난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이와 더불어서 볼 수 있는 게 비용의 성격별 분류죠. 보시게 되면 사실상 재고자산이 그렇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품의 변동, 제품의 변동 내역에서 마이너스 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마이너스 단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이 재고자산을 급격하게 늘려도 원가 비용에서 혜택을 많이 못 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제품이 늘어난 것은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확인시켜 드렸듯이 그 원재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그것은 직접적으로 매출 비용으로 상계가 되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늘어나서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뭐 늘어나는 혜택을 봤다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얘기라는 뜻이죠. 결국에는 이 재고자산이 늘어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미래 기업의 생산 활동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업이 판단을 했거나 또 하나는 원재료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본 것인데요. 이것도 좀 살펴보면 되죠. 잠시만 보시면 네, 뭐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 추이를 보시게 되면 뭐 2,200원이었다가 뭐 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이클을 좀 타는 것 같고요. 뭐 궁극적으로 이때 뭐 좀 많이 사면서 앞으로 더 오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뭐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가격도 이 지난 사업년도 대비 좀 저렴하기 때문에 뭐 쌀 때 더 많이 산 뭐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늘어난 재고자산은 크게 뭐 우려될 제품에 대한 영역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단기금융상품 늘어난 것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기금융상품도 네, 단기금융상품 보시면은 정기예금이 갑자기 늘었죠.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뭐 돈이 나왔으니까 현금 흐름 먼저 살펴보면 기업은 이번 3분기 동안 현금 흐름으로 돈을 벌었죠. 220억 원 정도. 물론 지난 사업년도 대비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뭐 그렇게 뚜렷하게 둔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을 실적이고요. 특별히 이제 영업 단기 순이익이 뭐 손익계산서상에서 이렇게 좀 증가를 했고 지금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 지난 연도 사업이 잘 돼서 17억 원 영업 법인세 납부했지만 이건 138억 원 법인세에 대한 납부 비용이 급격하게 늘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난 사업년도에 대한 어찌 보면 뭐 세금이기 때문에 지금 요게 지금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실적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생각만큼 현금 흐름이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 활동이 지난 사업년도보다 급격하게 늘었죠.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단기금융상품 현금을 확보한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요. 뭐 유형자산 취득은 있지만 뭐 제가 보기엔 뚜렷하게 캐파 확대라기보다는 뭐 재생산을 위한 유지 관리 보수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재무활동 현금도 25억 정도 마이너스로 잡히죠. 꾸준히 지금 뭔가 상환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상환이 아니네요. 배당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영업으로 돈을 잘 벌어서 뭐 투자도 현금으로 좀 쌓아두고 지금 배당도 하고 있고요. 배당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기업도 배당을 주는 기업이죠. 뭐 1%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배당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산의 구성이 깔끔합니다. 뭐 재고자산 비중이 높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런 원자재 확보에 대한 부분과 원재료에 대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 뭐 매출채권 사실 뭐 대규모 대기업들과의 이제 거래가 많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 많이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별하게 뭐 자잘한 뭐 이런 항목들은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뭐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기업의 이제 부채입니다. 총 부채가 638억 원인데요. 기업의 이제 자본과 비교를 해본 부채 비율이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양호하고 훌륭한 재무 상태라고 보여지고, 특히 유동 비율은 343%죠. 그럼에도 유동 비율 자체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1년 내 상환해야 될 자금이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인데, 이 1년 내 상환해야 될 자금조차도 지금 금융 차입금이라기보다는 매입 채무 등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기업은 사실상 무차입에 가까운 그런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매입 채무는 뭐 지금 그렇게 크게 이렇게 영업 활동을 위한 뭐 그런 부분이니까요. 우려되지 않고, 차입금이 뭐 조금 일부 있지만 뭐 이 정도 수준은 기업의 규모와 특히 이제 또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금융권 차입으로 확인이 될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금융권으로 이렇게 차입한 부분 확인이 되죠. 뭐 이자율이 좀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고, 좀 높은 거는 있지만 뭐 많은 비중이 아니니까요. 네, 뭐 이렇게 우려되는 재무 상태는 아니다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기업의 이제 자본인데요. 총 자본이 1,900억 원이고,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뭐 꾸준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다. 건실하고 튼튼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훌륭한 재무 상태를 갖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GST 지금 시총이 1,800억 대인데죠. 지금 자본이 1,900억 원이었으니까 역시 PBR도 1이하입니다. 0.95배. 아주 과매도 국면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지금 뭐 반도체 사이클이라 그래서 시장에서 그냥 냅다 두들겨 맞은 그런 억울한 측면의 주가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상 이거는 너무 과매도 국면이고, 조정을 받는다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조정을 받다가 올라가야 될 만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도 갭은 충분히 업사이드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기업의 팬더멘털을 갖췄다. 물론 주가라는 게 항상 기업 가치와 팬더멘털로만 움직이진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수렴하게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뭐 반도체 업황 대비 더 떨어진 국면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반도체 뭐 사이클을 불가피하게 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 국면에서도 조금 과매도된 국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사실상 지금 기업이 들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차감해서 놓고 본다면, 네, 그래서 기업의 이제 그 영업에 투자되지 않는 비영업성 자산만 놓고 보면 지금 385억 원, 뭐 265억 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기타 장기금융상품 15억 원, 뭐 이런 금융자산 13억 원, 장기금융자산 37억 원, 관계기업 30억 원, 뭐 이거를 다 합산을 해보면 비영업 자산이 1,300억 원이 됩니다. 여기는 물론 여기에 부채가 있기 때문에 뭐 금융 비용을 좀 차감을 해야 되긴 하지만, 뭐 차입금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었죠. 뭐 33억 원 규모니까요. 뭐 그거를 가감하다고 하더라도 막 1,200억 원, 1,100억 원 정도의 비영업 자산을 갖춘 기업의 이제 자산 구조인데, 이 얘기는 기업이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그 영업 핵심 코어를 제외하고 다 처분해서 현금으로 이렇게 청산하더라도, 지금 기업은 영업 가치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더라도 탈탈 털어서 현금화하면 1,000억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지금의 시총과 비교를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과매도 국면인 것이죠. 네, 보시면 지금 1,800억 원의 시총을 보이는 기업인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영업 자산을 다 뭐 차감하더라도 1,000억 원 정도는 현금으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인데, 그러면 뭐 절반 정도 한 뭐 800, 900억 원 규모로 지금 이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라는 의미죠. 지금 영업이익 1년 분기가 뭐 5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인데, 터무니없이 싸진 그런 GST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컨센서스 뭐 P를 보더라도 지금 23년 3배거든요. 뭐 이렇게 이 정도는 글쎄요, 밸류 업사이드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뭐 굳이 기업의 리스크를 아주 억지로 짜내 본다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기업의 이제 영업 환경이 뭐 스크러버가 다양해지는 추세가 있는데,
기업은 이제 요런 번웨이트 방식에 조금 유명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뭐 다양해지는 이런 뭐 가스 처리 방식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기술적으로 좀 뭐 퇴보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기업의 이제 사업 보고서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뭐 여전히 이 방식으로 지금 기업의 이제 매출이 증가를 했지만 뭐 플라즈마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 전략을 뭐 수립하고 계획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깊게 뭐 경쟁력이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도 뭐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특히 이제 뭐 이 기업만 특별히 또 그 지금 뭐 스크러버에 대한 기술력이 뒤처졌다라고 볼 만한 또 그런 정황이 뭐 잡히고 있지는 않고요.